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는 줄었지만 40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0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재택치료 환자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명까지로 제한돼 있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오는 21일부터는 8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11시로 제한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비유전자 변형식품 사용 지원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비유전자 변형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에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국내산 식자재를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식품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발 공급 부족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 선이 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공급난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0만 명대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40만 7,017명으로 전날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40만 6,978명으로 수도권 54.4%, 비수도권이 45.6%로 집계됐습니다. 계속된 확산의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환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301명이 신고돼 누적 11,782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0명 줄어서 현재 1,04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재택치료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201만 8,366명, 전날보다 9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하루 두 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29만 4,167명입니다. 정부가 의료기관 확충으로 관리 가능한 규모로 추정하고 있는 32만 6천 명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확진 규모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66.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3.5%, 비수도권은 73.6%에 달합니다. 네, 오는 21일부터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 대응 체계의 부담,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명을 넘겼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는 등 확진자 급증이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입원과 치료가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병상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부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 그만큼 관리도 느슨해지는 건데 아직 유행의 정점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엔 에볼라와 패스트, 메르스 등이 포함됩니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하루 확진자가 세 자릿수일 때나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종이 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춰도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래인 2급으로만 내려가도 신고 시한이 발생 24시간으로 완화되고 입원 격리 여부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계절 독감이 속한 4급이 되면 방역 당국이 모든 확진자를 파악하는 대신 표본 조사만 하게 되고 격리 의무는 아예 사라집니다.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지만 3, 4급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경우 굉장히 큰 돈을 낼 수도 있겠죠. 더구나 지금 투약하고 있는 이 렘데시비르나 혹은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팍스로비드 예를 들어도 530불이거든요. 5일 동안 복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유행 규모가 커지고 정점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완화 메시지는 유행과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유행이 가장 극심한 나라에서 관리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점 지나면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지금 가장 힘든 유행의 정점도 찍지 않은 시기에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정부는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향후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향후 사회가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 등을 갖다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또 1급 해제가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면 증상이 생긴 뒤 최대 8일까지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이 기간에는 차이가 없지만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신생아부터 어른까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A씨도 갓 태어난 딸과 남편까지 함께 감염됐었는데 생각보다 심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목이 제일 먼저 신호가 왔고 칼칼하면서 간질거리고 마른 기침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신랑 같은 경우에는 열도 많이 났었고요. 아기 같은 경우에도 호흡이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막 쇳소리가 많이 났었고. 이런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난 뒤 일주일 이상은 조심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자의 검체를 분석했더니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증상 발현 뒤 최대 8일로 나타난 겁니다. 오미크론에 감염돼 증상이 나타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검체 558건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배양 정도를 측정했습니다. 검체는 접종군 281건과 미접종군 277건으로 구성됐는데 접종군에는 백신 2차 또는 3차 접종자가, 미접종군에는 미접종자와 1차 접종자가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감염성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최대 기간은 증상 발현 뒤 8일로 접종군과 미접종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접종군은 배양 양성률이 34%에 그쳤지만 미접종군은 53%로 접종군보다 1.5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바이러스 농도에서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군의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전파력 감소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오미크론 최대 배출 기간을 고려하면 하루 정도 간격이 있지만 방역당국은 8일이 되면 감염력이 약해져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7일 격리 후 며칠 동안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주의를 해달라며 그럴 경우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화이자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복제약 생산 기업으로 셀트리온 등 국내 2개사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셀트리온과 동방 FTL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생산해 95개 국가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두 회사와 한미약품 등 3개 기업은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제약 생산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동방 FTL은 화이자와 머크가 개발한 먹는 치료제 복제약을 모두 생산해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아 확진자가 늘면서 진단에서 입원 치료까지 가능한 소아 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의 70여 곳이 운영 중인데 전담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도 소아 전담병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병원 2층 호흡기 진료 대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료실 안에선 방호복을 갖춘 의료진이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신속 항원 검사도 진행합니다. 아이 잘했다. 잘했다. 알았어. 이 병원은 지난 11일 소아특화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의료진 판단이 있을 경우 입원할 수 있는 병상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전체 64개 병상 중 40개를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마련했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 첫날 6명이 입원하고 15명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든 소아 환자는 대면 진료가 중요한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의 정확한 진료가 필요하니까 보통 보면은 아기를 데리고 와서 대면 진료로 하는 게 대부분인. 왔는데 둘 지나고 나서 계속 열나고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온 김에 좀 코로나 검사도 다시 가족 모두 해볼 겸 겸사겸사 방문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6개월 이상 11살 이하 소아 환자의 대면 진료와 입원 치료를 위한 소아특화 거점병원을 전국 70여 곳에 마련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구로구,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 등인데 전체 병원 목록은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과 전문병원이 없는 강원과 세종, 제주에는 성인 대상 코로나19 병상 일부를 소아 전담병상으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아의 경우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높지 않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감염 우려가 크다며 이달 말 시작하는 예방접종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음식 재료를 사용하는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서울시가 1조 1,239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는데 당초 약속한 비유전자 변형식품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유전자 변형식품 지원 사업은 학교 급식에서 유전자 변형 없이 생산된 국내산 식자재를 살 수 있도록 식품비를 별도로 주는 사업입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당초 이 사업과 관련해서 26억 원의 사업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맛 좋고 몸에도 좋은 버섯 소비가 늘고 있는데요. 버섯 소비 증가엔 다양한 국산 품종 개발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후나 토양에 적합하고 해외 기술 사용료도 없어서 국산 버섯의 재배 면적이 더 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하얀 버섯이 커다란 구슬처럼 바닥에 널렸습니다. 병에서 재배하는 버섯과 달리 평평하게 깔아놓은 흙에서 키우는 양송이 버섯입니다. 이 양송이 버섯은 국산 품종인 하담. 외국 품종보다 재배 기간이 짧고 온도 변화에도 기형 발생이 적어 품질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확량도 많고 재배 기간도 단축되고 그래서 제가 재배를 하면은 주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국산 품종으로 많이 대체하고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한 버섯 가운데 국산 품종 버섯의 생산이 60%를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20% 늘어난 겁니다. 국산 버섯 생산이 늘면서 외국에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국산 품종 버섯은 재배하기도 편리해 귀농인들이 선호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건강기능성 버섯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귀농인들이 늘어나면서 좀 재배가 용이한 배지에 맞는 품종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그 기능성이 강화된 품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품질 좋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국산 버섯의 생산이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10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선정해 추진합니다. 10대 과제에는 스마트팜 최적 환경 제어 시스템, 고도화와 또 인공지능 병해충 진단 서비스 보급 등이 포함됐습니다. 농진청은 이들 과제 수행을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농업용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한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이 다음 달 사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성명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후임에 아시시자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원 원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이언츠 조정관이 수십 년간의 사업 경험을 백신 접종과 치료, 마스크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데 쏟아부었다며 우리가 이룬 성과로 미국인은 이제 안전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수그러들었지만 일부 지역의 생활하수소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하는 전국 하수 감시 시스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2일 사이 하수를 채취한 결과 398곳 중 약 38%인 152곳에서 15일 이전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율이 100에서 999%에 달한 곳이 62군데나 됐고 1000%를 넘긴 곳도 44군데에 달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아예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의료기관인 셰바 메디컬 센터는 국제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자체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4차 시험 접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난 274명의 의료진에게 화이자 154명, 모더나 120명의 백신을 추가로 접종한 뒤 같은 수의 3차 접종자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4차 접종의 젊고 건강한 사람에 대한 감염 예방 효능은 3차 접종과 비교해서 보통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의를 당부하면서 섣부르게 방역 조처를 풀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AFP, DPA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벤커코프 WHO 기술팀장은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상당히 줄었는데도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까지 우리가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가장 전파력이 높지만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규제를 대부분 해제하고 백신 접종 접근과 접종에 고르지 못한 탓에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백신 접종이 목숨을 살린다는 걸 안다며 이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두 나라 간 경쟁 관리 등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이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간 경쟁 관리는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다른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 간 접촉은 지난해 11월 화상 정상회담에 이어 4개월 만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첫 소통입니다. And this call also comes as Jake Sullivan's meeting earlier this week, as we have made clear our deep concerns about China's alignment with Russia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consequences of that.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직접 중재 역할을 주문하고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는 경고도 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키고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지원하는 어떤 조치도 중국이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Biden will be speaking to President Xi tomorrow and will make clear that China will bear responsibility for any actions it takes to support Russia's aggression, and we will not hesitate to impose costs.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침공을 전쟁 범죄라고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학교 등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아이들 등 민간인들이 숨졌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민간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78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 시민 1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미국 국적자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체르니히우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러시아가 다시 비무장 시민에게 중포 공격을 가해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있으며 사망자 중에는 1명의 미국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니히우 주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민간인 5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전 직후부터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온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 외곽의 메레파 마을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17일째 러시아군의 포위 공격을 받는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는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도시를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17일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78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58명입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 부상자는 어린이 68명을 포함해 1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발 공급 부족 우려로 다시 배럴당 $100 선이 넘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7 94센트, 8.4% 오른 $102 98센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8 62센트, 8.8% 오른 $106 64센트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 달부터 하루 300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글로벌 공급난 우려를 재점화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을 포함한 전쟁 범죄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현지 시간 17일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한 뒤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국민, 병원과 학교 등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끄러운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집을 두고 피난길에 오르도록 강요당했다며 기반 시설과 병원, 극장, 학교에 대한 파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인간이나 동물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음에 같은 병원체를 만났을 때 더 빨리 반응하도록 기억세포를 만든 뒤 이에 해당하는 항체를 분비합니다.
하지만 식물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식물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